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치색 짙은 영화 일남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어제 1987년의 시대적 상황을 그린 영화 1987을 관람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정확히 3년 전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독 광부 이후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박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면 눈물, 수건도 준비. 두 기사 제목의 비교 꽤 웃깁니다. 더 웃긴 기사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자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백악관이 남북 대화는 언급 안 했다 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서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체모를 외교가를 끌어들여 논평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미팅 후 미 언론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하며 대화가 올림픽을 넘어서까지 진행되기 바란다고 발언을 했죠. 상당히 웃깁니다. 조선일보 요즘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참 안 되길 바라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남북대화 언급 안 했다고 했더니 이틀 있다가 예, 트럼프 기자회견했습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자, 월요일 첫 번째 뉴스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내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장관급 회담으로요. 양측의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이 2년 1개월 만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만나는 날짜와 장소, 대화 의제 모두 받았습니다. 남한의 수석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요. 북한은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옵니다. 뭐랄까요. 인적 구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북한이 이제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단한 자신감으로 대단한 속도로 남북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1987 영화가 이제 정치색 짙은 영화라고 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운동권 영화만 본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로직의 연장에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요. 400만 명이 모두 운동권 영화를 보는 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마추어 운동권 전부다. 예. 근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아마추어. 왜냐하면 바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공작비를 슈킹을 해서 자기 집 난방비를 썼어요. 그걸로 주사 맞고 머리하고 옷에 입고.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열심히 그런 후회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더 웃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패싱한다고, 미국 손발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보도를 계속 내죠. 예. 남북대화 지지 말은 안 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혀 다른 뉴스가 미국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조선일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질문 당연히 나왔는데요. 100%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 통화했다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죠. 예. 근데 그날 이후 보수 매체를 한번 뒤져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고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보수 매체나 종편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없는 말을 한 것처럼 또는 뭐 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불과 이틀 뒤에 이렇게 직접 말할 줄 몰랐겠죠. 예.
이거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조건을 시사하긴 했지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혔습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세현 전 장관과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자신이 가장 큰 기여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 역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역시 자신의 과감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트럼프 대화했다고 청와대 발표했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고.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 대통령을 그렇게 보거든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로. 그래서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우쭈쭈 되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예. 실제로 통화 직후에 청와대 보도자료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노력해서 남북대화로 이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입장 덕분에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일부러 넣어준 거죠. 예, 영향력과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예. 이런 거 앞으로도 넣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 말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거든요. 듣고 싶은 걸 들려주고 우리는 우리 거 챙기고.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풀 버전을 봤는데 자기 자랑을 몇 차례나 해요. 예. 몇 번이나. 네, 20분 남짓했는데요. 3차례나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덕분이라고요. 남북 대화 관련 부분은 그중에 몇 분 안 되거든요. 전체가 남북 대화가 아니라 그중에 뭐 한 2분 될래나. 그중에 말끝마다 자기가 자기 칭찬을 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그걸 서너 차례 언급을 하고. 예, 하지만 영미 언론은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구경꾼처럼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문제를 남북이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영국 가디언도 그렇게 썼는데요. 남북 대화의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화자찬하니까 상관없어요. 칭찬해 주죠. 뭐 돈 듭니까? 칭찬 계속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세청이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시사인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 원 가운데 120여억 원이 다스 법인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라면서요. 의심이 가는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는 첨수부에서 BBK 140억. 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 첨수부 첨단수사본부에서 그리고 동부지검에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한 120억 비자금 각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러니까 이제 다스 승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SM은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관계사인데 SM을 통해서 이제 다스를 승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의 비자금, 해외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로 갔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예. 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요. 따지고 보면 검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 과거에 사건 사실 특검까지 했던 사건들이죠 다. 그 사건들을 다시 되짚고 있는 것이고 국세청은 이제 새로운 건입니다. 예. 이시영 씨가 지금 최대 주주인 SM 승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축이 되는 회사하고 해외에서 오갔던 비자금 이건 이제 처음 수사하는 거죠. 예, 처음 조사하는 거죠. 국세청은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창업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네, 그런 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이제 다스 수사 관련해서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속속 이탈해서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두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 법적 의미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가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예, 정황도 자세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 회장인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해서 뭐 좀 해라고 챙겨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관두고 나서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뭐 좀 해라라고 했고 이거를 정주영 명예회장, 정재영 전 회장의 묵인하에 혹은 뭐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직접 만들었는데 왜 주주는 그러면 처남과 형이었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정두원 전 의원까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을 해버리면 다수의 내부자들이 이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무르익고 있다. 그런 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면서 반박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박하겠죠. 예. 그런 반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차명계좌 자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2조 원대였는데 현재 6조 원대로까지 불어났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 1조 7천억인가요? 그 정도 나왔어요. 그중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2008년에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표했던 바입니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지났더니 그게 6조가 됐어요. 잘 됐네요. 6조를 내면 되겠네, 이제. 돈을 부풀려서 내려고 그랬나요? 예. 심지어 2016년 12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나온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잘 결정해서 좋은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정해야죠, 이제. 어쨌든 불어나니까 좋네요. 사회 환원 액수가 늘어나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신용년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2016년 10월부터 11월 15,000여 건에 넘는 연관 검색어가 있고요. 23,000여 건이 넘는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 검색어는 국정농단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삭제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당 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구해서 직접 봤는데 작년 11월 말에 있었어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 보고서인데 이거는 이제 2011년인가요? 12년에 검색어 삭제 의혹이 크게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네,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외부에서 검증받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발족한 기구인데 이거는 기업들이 모여서 발족을 시킨 거예요. 기업들이 자기를 스스로 검증하는 셈이에요. 게다가 여기 의장을 뭐 네이버나 다음 대표들이 했거든요. 이게 한계가 뭐냐면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하는 삭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검증은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포탈의 서버를 직접 그 로그를 전체를 확보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은 제출하지도 않은 삭제는 검증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장충기 문자 또는 최근 네이버가 처음으로 인정했던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이런 건 제출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실제로 더 문제가 될 만한 있을 법한 그런 삭제는 이 기소에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예.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온 건은요. 박근혜 7시간 시술 그리고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 이러한 키워드입니다. 기소위원회 자체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한계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기소 보고서가 이렇게 한계를 가진 보고서인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하면 면죄부 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출한 검색어 삭제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을 삭제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정유라 씨하고 이제 연관 검색어로 나왔는데 이건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때문이겠죠. 근데 2014년에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에서 같이 메달을 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관 검색어가 그렇게 삭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시 어떤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냐면 하나가 이제 승마 회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삼성으로 회장사가 넘어가죠. 그때 삼성과 하나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불거질 때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삼성이 최순실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나가 장악하고 있던 승마협회를 넘겨받고 대신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방산기업을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네이버가 일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박근혜 7시간 시술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그나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이 자의적 삭제 또는 포탈이 제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검증,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행정 규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 문제는 또 다루기로 하고, 포탈 문제는 저희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루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네이버 측 입장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이 보고서 내놓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라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자, 제목 하나 짚을 정도 시간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정신건강 둘러싼 논란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매우 안정적인 천재다라고 트위터에 썼는데요. 나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업가, 최고의 TV 스타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에 올랐다면서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천재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다. 그것도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습니다. 비유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저도 이 트위터 찾아봤는데 진짜 지니어스라고 썼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자산은 정신적 안정과 정말 똑똑하다는 것이다 라고도 썼습니다. 이런 말 직접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비판 보도를 매일매일 당하잖아요. 예. 근데 책이 나와서요, 최근에요. 그럼 그 비판 대부분 무질서하고 체계가 없고 무능하고 미쳤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보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책도 나왔죠. 네, 화염과 분노라고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딴 책입니다.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자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아마존에서 구해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거기 보면 제일 재밌는 게 트럼프 캠프는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적이 없답니다. 당선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측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길 생각이 없었다. 예.
캠프 내 누구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승리는 아슬아슬하게 지는 걸 승리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다루기로 하죠. 이 책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 대화 진척 속도 아주 빠릅니다. 과거 고위급 회담 대표단으로 직접 북한과 대화했던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이제는 까칠하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군요. 예. 지난 2일 날 저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정부 쪽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태도가 남북 대화 지지로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장관님 예상대로 됐습니다. 일단 본인 자랑을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요. 무슨 소가 뒷걸음지다가 쥐잡은 거지. 무슨 별거 있습니까? 판을 깔아드리니까 자랑을 안 하시고. 예. 제가 대신할게요. 장관님 짱입니다. 예상대로 됐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대 100% 지지한다. 남북회담이 평창을 넘어서는 의제까지 다루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쪽 반응이 두고 보자 이렇게 시큰둥한 편이었는데 문 대통령과 통화 뒤에 100% 지지 입장을 선택을 했어요. 예. 이런 변화를 예측하신 건 어떤 근거로 그런 변화를 예측하신 겁니까? 4일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내놓고 한쪽에서는. 예. 결국에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이 옆에서 뒤로 샌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압박과 제재가 앞으로 효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남북 대화가 열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북 대화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계산 빠르고 언론 이쪽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지라는 말이 나오고 필요하면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역시 이 계산 빠르다. 그 계산 빠른 트럼프를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잘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알겠고요. 지금 고위급 회담 양측 대표단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는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 이렇게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차관급도 둘씩 있고 현재 구성된 북한 대표단의 인적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해 보신 적 있죠, 이분들? 예. 그 다른 사람은 좀 리선권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리선권은 만난 적이 없고. 예. 그 사람은 그동안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근데 이 전종수 지금 차석 대표 그러니까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나오는 전정수 씨는 원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이 회담 30대 중반부터 남북 회담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젠 대표를 할 만큼 부위원장급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장관급 회담 대표를 할 때 초기에는 수석 대표를 했었어요. 예. 수행원을 하다가 2003년 10월 그게 10차 회담 때부터인가는 대표의 5명 중에 1명으로 복직 참가를 하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이론가입니다. 그 이번에 리선권 못지않게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쪽 대표단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체육 관계자가 2명, 예. 통전부 사람이 3명입니다. 예. 이거는 북쪽에서 물론 남북 대화를 통전부가 주관하지만 한다는 얘기지만, 이 통전부 고유의 코드라고 그럴까, 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대목도 있다. 특히 전정수는 2015년 12월 11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차관급 회담 때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개성공단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회담을 혼자 시킨 건 아니지만 결렬될 때 북측 대표입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당시 황국이 차관이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담 운영에 아주 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회담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이 회담 전술을 잘 구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잘 지켜보고 조심해야 될 대목도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지금 우리 대표단 쪽에 잘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상담을. 아니, 다 알아요. 다 합니까? 송영균 장관이나 전혜성 차관도 다 전정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또 북쪽의 회담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쪽 대표단 구성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평창에 주력한다는 면에서 좀 체육부 차관하고, 평창올림픽 준비위원회 쪽에, 실무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우리 쪽에서는 이제 통일부 장차관하고, 그 다음에 총리실에 심의관 한 분이 들어갔는데, 이쪽에 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셋이 들어가 있고, 체육 문제 전문가들이 이제 2이 들어가 있고, 비율은 북한은 같습니다. 일단, 평창 문제를 끝내고 남북관계 개선이라고는 포괄적인 의제로 넘어갈 준비를 좀 양쪽 다 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통 큰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 남한에도 통 크게 나와달라, 선물을 달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구를 예상하십니까? 이번 신년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작년에 9월 9일 날, 금년 9월 9일 날 열리게 될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민족적 이 경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금년에 겨울철 올림픽 대회가 열린다. 그것도 민족의 경사다. 이 2 행사를 잘 치르자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남 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3월 달에 패럴림픽을 잘 치르는 것까지는 협조를 할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그렇겠죠. 뭘 요구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9월 9일 날 열리는 자기네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무슨 이번에 평창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대표단, 축하단 이런 것이 좀 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이제 우리 국민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대표단이 잘 대처를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그 행사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 훈련을 9월까지 하지 말아달라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민간 차원의 다방면적인 뭐 교류와 협력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남쪽 사람들 북쪽에 오는 거 무조건 받겠다라든지 또는 북한이 잘 쓰는 일종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전민족 대회, 범민족 회의 같은 그런 군중 집회성 통일 문제 그 행사를 자꾸 하자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걸 뭐 쌍수로 환영하면서 가겠다고 여기저기서 신청할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은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말해야 되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북한이 그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일단 뭐 짚고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문제니까 그건 차차 다루기로 하고 우선 첫째 북쪽이 이번에는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뭐 북쪽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예, 약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2003년에는 평양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때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할 때 육자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이 직접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당시 그렇게 북한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때 북한을 설득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신 건지 과거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선. 예, 그때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북한은 당연히 평화를 보장해 줄 곳은 미국이니까 미국하고 둘이 얘기하면 된다. 북미 회담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육자회담까지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그거 뭐 간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오자회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절대로 양자회담은 미국은 받지 않을 거다. 오자회담을 하는데 오자회담이 마음에 안 들면은 차라리 당신네가 러시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육자회담으로 모양을 만들어라. 과거에 양자회담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쭉 경주로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을 해왔었는데 93년 4년지간에 제네바 때 2002년 말까지 공사가 잘 됐었는데 미국이 그걸 깨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안전핀이 없지 않았었냐 안전장치가 양자 간의 협의는 그렇다. 그러니까 다자회담으로 해서 그럼 한쪽이 회담을 깨려고 할 때 그 합의를 깨려고 할 때 그걸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차라리 미국이 요구하는 오자회담 플러스 알파로 해서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게 좋다 해가지고 2003년에 그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오자회담이었다가 이제 북한이 중국도 못 믿는다고 하니까 러시아를 그러면 껴넣자 이렇게 해서 육자회담이 된 거군요. 그건 뭐 아이디어를 준 셈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북한은 대북 억제력은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경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대북 제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현재까지 입장인데 경제 문제 해결을 바라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남북 경제, 문화 교류 이런 걸 요구할 텐데 이러면은 미국 대북 제재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북한이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내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뭐 여러 가지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제 챙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미북 대화로 건너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미북 대화로 건너가려면은 이번에 남쪽을 상대로 한 통일전선 차원의 여러 가지 이 평화 공세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자제하고 차라리 여기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여러 가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9월까지 무슨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일전선 차원에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열자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 남쪽에다 대고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편지 보내는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한국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진짜 트럼프의 희망대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선해주길 바라는 그런 이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내막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장관님 경우로 봐서도 그렇고 북한이 요구한다고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로 북한의 요구 사항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는 북미 간의 통화를 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북한이 욕심을 부리지 않게 자제시킨다든가 뭐 그런 우리 나름의 구체적인 전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회담 대표단이 3명이나 지금 통전부가 들어가 있는데 예. 통전부 사람들은 아마 통전부 코드로 회담을 운영하려고 할 거예요. 통전부 코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쪽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평화 공세하고 자기네들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남쪽을 어떤 점에서는 좀 교란하고 이간질을 붙이고 이런 남남 갈등 이런 거를 노리지 말고 예. 통전부 코드로 하지 말고 외교부 코드로 좀 이번 회담을 운영을 해서 빨리 미북 대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좀 회담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거죠. 지금 합리적으로. 장관님은 저랑 인터뷰 하시면서 북한한테 들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건 북한한테 북한한테 까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통전부 코드로 대화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코드도 좀 섞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요 회담 진행되면 또 중간중간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장관님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연결할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까칠하다면서요. 할 수 없죠. 참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항상 4부였는데 하다 많은 코너였는데 오늘은 2부로 땡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게스트가 이렇게 저렇게 뒤엉켜가지고요. 예. 인문결 연구소 소장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달려가 볼까요? 네. 달려가다가 못 끝내도 이제 저는 이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공장에다가 이제 하청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청 공장 만들어서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거기서 이제 계속 또 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네네. 연속으로 올리는 걸로. 팟캐스트로 만들기로 해서. 블로그 장사를 이렇게 연결하시는군요. 자, 인문결 혹시 오늘 얘기하다가 다 못 끝내면 인문결 연구소 블로그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보실 수도 있고 팟캐스트도 합니까? 네, 팟캐스트로 연결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매우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이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 네. 예. 저도 지금 이란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근데 이란인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 이란이 참 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물론 그렇죠.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이란인이 아니라 이란 외부에서 이란을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이란인. 네. 그거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예. 일단 찾으시기 전까지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일단 무슨 일이 나고 있는가 보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20명 이상 사망했다는 보도가 네, 사망자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체포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에서 1000명까지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혁명 수비대가 이제 치안,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다음에 보안 이런 걸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큼 정말 피해자가 규모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게다가 언론 통제도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인터넷도 여러 차례 차단이 됐어요. 근데 텔레그램도 끊어져 버리고. 이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SNS가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에 이제 올라가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이렇게 차단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연결됐다가 또 끊어지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 쪽 다양한
어떤 외신들의 보도를 정확히 본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 이 시작이 된 것은 네. 그 마슈하드라고 하는 그 두 번째로 중요한 테헤란 다음으로 네, 중요한 도시에서. 도시에서 출발이 됐어요. 시작이 네. 됐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현 로하니 대통령과 겨루었던 그 라이시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의 그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로하니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하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약간 네. 개혁 성향이고 온건 네. 성향이고 그런 뭐 진보라고 해봤자 우리만큼의 진보는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상대적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네. 이란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부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이제 진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튼 그 라이시라고 하는 그 정적이 뭐라고 하면 말하자면은 그 주 무대로 하고 있는 그 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 로하니 대통령의 어떤 개혁 어떤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아하. 태클을 걸려고 하는 아하. 그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정적이 기반한 도시에서 출발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하니 대통령을 겨누고 시작된 반정부 시.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물꼬가 틀어졌어요. 처음에는 로하니 대통령을 향해서 물러나라 그런 구호가 나왔다가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는 로하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 지도자를 향해서 내려와라. 레짐 체인지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이 처음에는 그 마슈하드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번진 거죠. 시위는 사실은 정적이 이제 현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다음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네네.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제 한번 시작되고 났더니 그동안에 축적돼 있던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한 한꺼번에 거죠. 폭발하는 건데 네. 그중에서 경제 문제도 큰 것 같고 그죠? 굉장히 네. 크죠. 네. 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란의 경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1, 2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서방이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을 위시해서 그 서방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해온 나라였기 때문에 석유라든가 특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도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 로하니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40%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로하니 대통령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통계를 보면 1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크잖아요. 잡히긴 잡혔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네. 잡혔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전히 국민들은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 그 1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1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하에서 이란하고의 과거 2015년에 핵협상 타결했던 것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게 뭐냐 국가가 이제 그렇게 폭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경제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풀리나 싶은데 다시 한번 또 조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계획이 안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이란은 대통령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후보를 7명인가 8명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걸러대거든요, 한번. 종교 국가예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처럼 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시가 그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란을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반정부다, 반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의 목소리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이제 이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메네이가 있죠.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죠. 그렇죠. 79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왕정 국가가 소위 공화국정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뭐 공화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다른 왕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종교 국가가 된 거, 신정 국가가 된 거죠. 신정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메네이 지도자는 종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 성향의 어떤 그런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로하니라고 하는 그 약간 온건 성향, 개혁 성향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목소리가 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라이시 그 정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극우 그러니까는 하메네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지지를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 두 목소리가 서로 다른 그 정부에서 복잡하겠네요 여기. 굉장히 진짜.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국민들도 예. 이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반정부라고 했을 때 양쪽에서 같이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인문결연구소 블로그에 가보십시오. 임성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세청의 다스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일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보복 세무 사찰에 시작됐다 이렇게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타겟으로 했던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하고 판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이 황금 개띠의 해에서 자꾸 이렇게 견공들을 비하하고 참 충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 그렇게 나쁜 쪽으로 우리 견공들을 자꾸 비하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검찰을 충견이라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충견 예. 맹견 말씀하셨죠, 홍준표께서요. 예. 나쁜 의미의 충견 맹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견공들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이번에 이 정치 보복 조선일보도 얘기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이 특별세무조사한 것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그런데 이것과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예.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정치적 일종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로 지금 같은 사안으로 지금 치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큰 차이가 많죠.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위 기관 간의 내밀한 어떤 첩보에 기초해가지고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서 했던 그 특별세무조사고요. 이번 다스와 관련된 다스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또 BBK 의혹, 지지허 다스의 비자금 120억 등등의 여러 비자금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탈세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에 불거졌던 의혹이 무려 1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우리 김호준 공장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 상당 부분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요건을 다 갖춘 성숙된 조사 요건을 갖춘 그런 특별세무조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특별세무조사 때 SBS가 보도한 건데요. 핵심 인사로 지목된 2008년 특검 때 120억을 개인 횡령했다고 결론을 낸 당사자인 경리 정모 씨가 세무조사 3시간 전에 자리를 떠났다 이런 SBS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보의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어제자 보도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수 1부에서 예. 현재 그 140억 다수로 반환되어져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결 계좌에서. 김경준 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에서 나와서 다수로 넘어간 BBK 14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때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던 LA 총영사 김재수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수사 구도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이었고, 이 140억이 돌려져 가기 전에 다른 소송에서 김재수 씨는 미국에서 다스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다스의 변호사로서. 법적 대리인 변호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요건에도 맞지 않는 LA 총영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예. 그런데 LA 총영사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 140억이 다수로 돌려갈 수 없는 거, 옵셔널 캐피털의 소유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수로 돌려간 것은 직권남용이 있고 그 직권남용을 할 만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혹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재수 씨조차도 피해자로 보는 거죠. 아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스 비자금 120억 관련해서도 조모양, 그 격리 여직원 조모양조차도 피해자고 하나의 수단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수사당국도 이 격리 여직원 조모 씨에 대한 케어를 세심한 배려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사실은 이런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했다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통령의 목적을 하고 도구에 불과했다. 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피해자로 보고 조사의 방향을 잡았다. 검찰이 이런 뜻이군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보도가 맞는 것 같고 그 방향도 맞는 것 같다. 김재수 씨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김재수 LA 총영사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막 소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수 네. 씨가 자진해서 입국해서 진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격리도 역시 그 실소유주가 지시한 것을 이행했을 뿐인 피해자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언론도 그 방향에서 이런 분들을 다뤄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조모양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동부지검의 다스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비자금이든 뭐 횡령인지 그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 수사 관련해서 결정적인 분들이 그 조모양이고 그 조모양의 상사였던 당시 사장이었던 김성호 씨 네. 출국 금지가 됐죠. 네. 또 우리가 다스의 일반적인 뭐 형식상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 그리고 이상은 씨의 그 아들인 이동영 씨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은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리고 언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범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도구로 활용된 사람들로 보고 수사도 잡고 언론도 보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스 비자금 건과 관련해서 예. 이상은 그 사실 형식상의 명목상의 이제 회장. 주인이죠. 예. 이상은 회장 그리고 그 아들 실질적으로 다스 경영에 관여했던 이동영 씨와 관련된 네. 일종의 탈세 의혹은 있습니다. 아하. 그 부분은 제가 뭐 수일 내에 밝힐 예정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런 탈세 의혹은 있고 그것은 이상은 씨 출국 금지된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상은 씨, 이동영 씨의 진술이 바로 그 대목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지금 명예가 아니라 실질 회장이죠 참 명부상에. 네.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관련한 탈세 혐의는 아직 보도가 안 됐는데 곧 보도될 예정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 보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탈세 정보가 있고, 예, 그것은 보도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탈세 정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크게 검찰은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되돌려받은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과 그리고 2008년 특검이 찾았다가 묻어버린 120억 이렇게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그 140억 관련해서 140억을 돌려받는데 청와대 민정실의 양모 행정관이 직접 관여했고 그리고 LA 총영사도 관여했다. 이런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밝힌 바가 있는데 의원님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문건이 있다면서요. 양모 행정관이 관여한. 예, 이 문건은 뭐 전혀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진우 기자 또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살짝 공개는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먼저 좀 전제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네. 결국은 동부지검의 그 다수 비자금 수사팀의 수사와 예. 중앙지검의 첨수 일부의 140억 다스 반환 그 수사가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부지검 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초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건은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첨수 일부 수사가 엿가락 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수사거든요. 예. 또 동부지검 수사가 진척이 된다고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가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거꾸로 중앙지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 수사에서 면죄부를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부지검 수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20억이 실제로 다스에 들어갔느냐. 예. 형식상은 다수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검찰이 반드시 또 국세청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게 하나 왜 중요합니까? 그때 이 120억은 2008년 특검이 120억의 비자금을 찾았는데 당시 수사 결론은 경리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했던 120억이고 그 120억을 다스로 다 돌려놓았다라는 게 이때까지 알려진 바인데 그게 실제로 갔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120억을 돌려놨다는 것은 특검이 끝난 직후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특검 시점에서는 조 모양이든 당시 사장인 김성우 씨든 다 처벌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특검이 끝난 뒤에 이 120억은 장부상 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상. 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돌려가졌는지는 수사의 지금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별개의 비자금 의혹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예. 가스가 스위스에서 풀려갈 수 없는 것을 김경준 씨하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미국 법원 조정을 통해서 140억을 지금 옵션 캐피털로 가야 되는데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이 140억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140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왜 중요합니까? 의미를 짚어주십시오. 140억이 청와대 지금부터 아까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는 4급 행정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관여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이걸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급 행정관이 관여했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과 혹은 예.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민정수석의 뜻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140억 그러면 돌려가서 다스 안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는 그것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무엇 때문에 그 무리를 해서라도 옵셔널 캐피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주면서까지 140억을 위법한 방법으로 돌려갔느냐. 네. 근데 그 돌려간 140억이 어디로 갔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 소유주가 누군가하고 직접 연결되겠군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준 공장장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주진우 기자가 이미 공개한 예.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입니다. 이 2009년에 작성된 문건이잖아요. 예. 이 문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정수석실 4급 행정관 이분은 양모 행정관입니다. 예. 이분은 현직 검찰청의 사무직 고위직 종사자입니다. 현직입니까? 아, 그렇군요. 현직입니다. 예. 현직이고요. 이분이 그 모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도 대략은 알고 있다. 당시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엄청난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문건은 자, 이
이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은 그 스위스에 있는 140억의 그 돈을 동결할 목적으로, 즉 그 나중에 다스로 돌려가는데 그것을 위한 일종의 발판으로 어떤 연구를 했던 그런 문건들입니다. 김경준 씨가 그걸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연구하는 문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해가지고 결국은 140억을 돌려가는데, 다스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죠. 예. 즉 이것은 공격에 해당합니다. 공격. 예. 자,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방어에 해당하는 문건인데요. 예. 그거는 2012년도에 공동방어협약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예. 공동방어협약서 대응방안이라는 2012년도 작성 문건인데, 여기에도 협의자로 김재수 전 통영사, 예. 김재수 그 변호사가 등장하고요. 예. 이 양모 그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등장합니다. 협의자로. 예. 자, 이분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당시 다스에 감사했던 이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협의자로 오케이 했다라는 것을 그 방송에서 인정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아까 140억을 다스가 돌려가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그 문건이었다면 그건 공격 문건이고요. 예. 이 공동방어 협약서 대응방안 문건은 돌려간 140억에 대해서 옵셔널 캐피털이 이 다스를 상대로 너 그 140억 가져간 거 불법이니까 토해내 라고 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예. 그 소송에 대한 일종의 방어 문건입니다. 이 공격과 방어 문건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법행정관이 다 개입이 돼 있고 김재수 씨가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돈을 돌려받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그리고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 다스러 가는 사기업에 돈을 돌려받는데 공격과 방어에 왜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돈이 아니라면. 거기에 권재주 민정수석이 등장하잖아요. 그 양모 행정관의 진술에 의해서 권재주 민정수석이, 일단 이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돈이 아닌데 대통령의 인사들이 움직일 리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대응 문건을 보면 예. 기가 막힌 얘기가요. 이게 이제 미국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한국적인 표현은 아닌데 한번 제가 그 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 등이 본 협약에 의한 공동방어 자료를 강제로 노출시키려 하는 경우 소환 영장 및 기타 다른 강제 서면을 받은 당사자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방어 자료를 가진 각 당사자가 공동방어 자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즉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소송에 공동방어 자료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다 입을 닫아라. 또 다 알려줘가지고 입을 닫게끔 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응 방안 문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즈의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되찾고 싶어서 법원을 통해서 뭔가 그 자료 공개를 요구할 때, 그럴 때 다스 측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왜 청와대에서 연구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건도 있고 그런 문건도 있고 이제 뭐 문건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가능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을 들어서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까지 와 있다. 수사의 결도로만 본다면 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이든 대단히 중요한 증언자, 이 다스와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모든 일에 관여를 했던 매우 중요한 정말 결정적 증인이 양 검찰청에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 낸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기자 추적,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이 지금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도 특별한 아주 철저한 기자 추적을 해야 되고 이분의 진술에 입각한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저는 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이지만. 이 수사가 완전하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파도와 경랑이 몇 차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언론과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던 모든 분들, 김어준, 주진우, 또 국회의원들, 또 여러 언론들,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 제대로 된 수사라면은, 저는 동계올림픽 전에, 적어도, 소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이고, 이것은 팩트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제 추측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회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회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터뷰가 늦어져서 지각하셨나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참여연대가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힐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제출했죠. 네. 자, 이제 참여연대까지 이 다스 문제에 직접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뉴스에 보도된 그 결정적 문건은 제가 가만히 기사를 보니까 뉴스공장에서 다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재탕 삼탕 한 셈입니다. 자, 그 문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참여연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건 관련된 얘기는 좀 건너뛰고 저희가 네. 지겹게 했거든요. 네. 그거 말고 회계사니까 집행위원장이시면서 동시에 회계사시니까 그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회계사로서 다스 비자금 12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검에서 발견하고도 이거 그 개인 횡령이라고 덮어버린 거. 네네. 요거를 이제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좀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회계 전문가로서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이상한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 가지 있던데. 예.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다스 문제. 자, 우선 이 120억이 개인 횡령이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이 횡령에 대해서 정호영 특검이 시인한 것이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이 자료 그리고 그걸 JTBC 심상정의원실에서 폭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요. 뉴스공장 얘기해 주세요. 뉴스공장. 맞습니다.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랬을 때 이제 계속 이제 120억을 시인하면서 정호영 특검이 시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횡령이다. 일개 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처벌받고 있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회계 그렇죠. 전문가로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자금의 유형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회사 장부에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횡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대우조선에서도 있었던 그 일개 문방구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한 3,400억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회사 임직원이 모르고 어느 시점까지 가능해요. 유능하네요. 네네.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30억만큼 세금 계산서를 떼어다오. 그리고 나는 30억을 송금하고 나중에 27억을 이런 돌려받는 방법. 어느 시점까지는 그 회사가 모르고 일개 개인이 횡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걸립니다. 사실 그것도 결국은. 제 말은 걸리면 당연히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될 사안인데 일단 구속이 안 된 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 유형은 이 사건의 유형은 뭐였냐면 정호영 특검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냐면 120억을 빨리 다스로 입금을 해라. 되돌려놔라는 거죠. 되돌려놓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네. 정호영 특검이 은폐하려면 아까 첫 번째 유형이라면 네. 보고서 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반납하면 안 되는 거죠. 반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반납하고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걸로 처리하라는 말은 예. 그 전에 이미 외상매출금으로 지금 이게 계상이 돼 있었고. 아, 장부에 남아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장부로 남아 있었고 120억은 회사의 오너가 갖다 쓴 그런 거죠. 이게 막 어렵게 조성한 게 아니라 이건 회사의 오너가 알아서 갖다 써버리면 이렇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예, 예. 외상으로 쳐놓고 나중에 외상을 계속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예.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유형이고 또 어떤 것이냐면 외상매출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스 CRH라고 하는 미국 현지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 현지 법인과 이렇게 공모를 해야죠. 회계사들이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낼 때 맞다고 해달라. 너희들이 원래는 우리한테 줄 게 20억인데 회계사들이 140억이라고 보낼 거야. 우리 장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맞다고 대답해달라. 이렇게 하려면 이건 회사 고위층 간의 어떤 그렇죠. 협상 이런 것들이 경리가 아니죠. 미국 법인회사 오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아하. 회계사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를 저랑 주진우 기자랑 그 안홍구 청장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이건 장부상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실소유주가 돈을 외상 처리하고 빼먹은 건데 네. 빼먹었다 도로 돌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은폐하기 위해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직원 혼자 이 정호영 특검도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생각을 못했나 보네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명 보유한 120억 원을 이제 다스 법인 계좌로 회수했어요. 네. 결국은 네.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 또 수상한 내역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제 지금은 그건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회수 과정에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여기 이곳에서 처음 뉴스공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의해서 17명 43개 계좌에 있던 120억이 예. 2012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돈이 들어오는데요. 예. 이때 43개 계좌에 남아있던 게 다 만기 이전에 달하는 정기예적금이 꽤 있습니다. 만기가 안 된. 네네네.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예. 평소에 이제 꼼꼼하기로 소문난 모 씨의 이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성명불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명불상자는 지금 넣기는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을 잃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캠코를 통해서 입수한 계정별 원장을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저도 역시 2월 13일 날 120억이 바깥에서 다스로 입금이 되는데 하루 전인 2월 12일 날 수상한 그 통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스에서 회사 직원인 손모 과장에게 약 40억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요? 네네. 회사에서 개인에게? 예예. 회사 직원인 손모 과장에게 40몇억 원이 입금이 되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현대자동차 자재대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재대금을 왜 개인한테 줍니까? 그렇죠. 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재대금을 현대자동차 직원한테 줬다고 해도 이상하지만 다스 그렇죠. 직원한테 무슨 현대자동차 대금을 줍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같은 날 현대자동차가 다스에게 시트 대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다스한테 120억 가량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다스한테 120억을 주는데 그날 당일날 다스가 현대자동차에게 줘야 될 돈이라고 하면서 40억을 개인 직원한테 준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120억 줄 돈 있고 40억 받을 돈 있다라면 상계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80억만 주고 오늘 계산 끝났다 줄 거 받을까 하고. 네. 그래야 되겠는데. 네. 그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 줘야 될 돈이라면서 40몇 억이 지출이 되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현금 흐름. 다스가 현대자동차에 줘야 될 대금이라면서 2월 12일 날 손모 과장에게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현대자동차 다스에게 주는 이와 같은 흐름이 이달 한 번만 있습니다.
다른 땐 또 그러지도 않아요. 네. 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 이 손모 과장에게 입금한 금액은 다음 날 2월 13일 날 손모 과장이 다스에 이 17명의 계좌 이름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돈이 아까우니까요. 예. 이자는 아까우니까. 지금 거기에 몇 개 계좌들이 한 10여 개 계좌들이 5월 달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2월 13일 날 14일 날 입금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만기로 내버려 두고 그렇죠. 그 계좌들은 만기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네. 요 돈으로 그렇죠. 요 돈으로 120을 만든 거군요. 그렇게 추측됩니다. 현재는. 네, 참 이게 통장 계좌라든가 그다음 뭐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기 적금의 이자를 다 받아내려고. 그렇죠. 예.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방금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검찰은 2월 13일 날까지 한꺼번에 다 해지하라고 했는데 그럼 120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일부는 맞습니다. 만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0억을 현대 쪽에서 받았나요, 그러면? 120억을? 근데 이 현대로부터 받은 돈은 예. 이게 정상적인 그 매출에 대한 그 대금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또 120억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돈 중에 일부를 이제 빼서 17명의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네. 손모 과장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손모 과장은 그것을 뭐 다른 이름 찍히게 가능하거든요. 손모 과장이 그 40몇 억을 어떻게 처리했나를 검찰에 확인해보면 금방 알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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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자가 아까워서 47억을 손모 과장한테 줘가지고 그 돈을 만기를 채우도록 네. 처리하는 데 썼을. 추측됩니다. 네. 현재까지의 자료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좌를 많이 분산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17 이것도 상당히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17명 43개 계좌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당히 또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담당자가 거거든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 역시도 이제 사실 일 개인이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일을 넘어서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게 그렇습니다. 17명 43개 계좌를 보면은 모두 다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명만 이제 11억 뭐 10억 7천만 원 이 정도이고요. 이게 뭐냐면 그 예적금이 10억을 넘게 되면은 당시 이자율을 4% 안팎이라고 본다라면 4천만 원 연간 이자 소득이 4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이 연간 이자 소득이 4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분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17명에게. 그럼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두들겨 맞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이자 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이자를 종합소득세를 더 내냐 별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김경률이 연간 이자 소득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보기에 그런 거죠. 아 김경률은 애는 예적금 약 2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애가 김경률이 20억이 있으려면 과거 한 5년 정도의 소득을 한번 보자. 근로소득 쭉 한번 봤더니 연간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애는 그러면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애가 직접 어떻게 20억을 만들었지?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자금을 은폐하는 분 입장에선 17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12억을 다 모두 다 10억, 7억, 8억, 6억 이렇게 잘게 부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세청의 세무 사찰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게 전문가가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9,000개 많은 계좌를 나누면 관리도 힘든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었다. 예, 맞습니다. 국세청에 들여다보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말씀처럼 뭐 2명보단 1명, 10명보단 5명, 3명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이유가 있고. 전문가가 관리한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80억이 125로 불어났다. 이거는 그 소위 그 경리가 돈을 고금리 상품에 잘 투자해서 불렸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보시기 이상한 점 없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120억 계좌에 대해서
그 정호영 특검이 아주 최근에 인정을 했고 80억이 120억이 됐다. 이게 누구에게서 맨 처음 나왔나 하고 제가 좀 검색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정호영 특검 측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질 않고요. 우선 80억이 120억으로 예적금의 형태로 관리돼서 불었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예금 적금으로 80억이 120억이 되면 다 예금 적금 들죠. 그렇죠. 네. 주식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네. 동부지검 이제 검사분, 수사관분들이 이렇게 다 과거 그 특검 자료들을 열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페이퍼들이 오고 가는 걸 봤는데 그 페이퍼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쪽지 중에 하나가 그 정호영 특검 자료 중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횡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 놓은 그 페이퍼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거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힐끔 보셨나요? 실금 봤죠. 그때 휴대폰을 꺼내서 딱 찍으셨잖아요. 찍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검찰도 네. 지속적인 횡령이 있었다는 것을 네. 이미 정호영 특검 때부터 알고 있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알겠죠, 당연히. 예. 이게 어느 해 갑자기 이 금액이 확 횡령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그리고 비자금 유형에서 봤다시피 이건 지속적으로 쓰이는 그런 금액일 수밖에 없고요. 네. 다른 이제 계정별 원장들을 통해 봤듯이 현금 뭐 단기 대여금 이런 원장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금들이 유용되고 쓰이고 만들어진 그런 흔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0억이 120이 된 것은 그만큼 40억 해당되는 횡령이 더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자금들은 쓰여 왔고요. 그 120억 말고도 뭐 100억 얘기도 있고 또 100억 얘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네.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분류가 다 안 되는데 회계 전문가로서 볼 때 비자금은 당연히 더 있었다.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심상정 의원실 통해서 계정별 원장을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계정별 그래서 원장. 뭐 현금 전체 계정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보이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120억뿐만 아니라 뭐 단기 대여금 계정 그리고 현금 계정. 현금이 1년에 60억씩 오고 가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네. 뭐 대규모 회사도 이러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비자금은 뭐 캐면 캘수록 더 우수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그 법인은 현금 거래를 거의 안 하죠. 거의. 그렇죠. 예. 네.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항상 어느 시점에 보더라도 연간 전 세계 뭐 우리나라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다 합해서 전 세계의 지점들을 다 합하더라도 6, 7억밖에 안 됩니다. 특정 시점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게. 현금에 6, 7억밖에 안 된다. 현금을 써야 할 특별한 상황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법인은 현금 거의 안 그렇죠. 쓰는데 네. 이 회사는 60억씩 썼다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세무당국에서도 현금 결제라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식으로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현금 거래를 매년 60억씩 했다. 그러면 비자금은 그 뭐 지금 120억 문제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또 100억 얘기도 있고 또 100억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조를 잘 아는 내부 고위층 그러니까 내부 그 회사의 인사들도 횡령을 자기들끼리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내부 통제가 워낙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비자금이 조성되었을 이제 개연성이 있고요. 또 많은 비자금. 말씀하신 뭐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쉽게 것 말해서 자기들끼리 같습니다. 해먹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여기가? 네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주진우 기자께서 잘 자료를 안 주셔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제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군요. 게을러서 그래요. 저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주진우 기자 자료를 검찰에 이것이 결정적 자료라고 제출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유, 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여기 들고 와서 떠들었는데 네. 저기 막 출력돼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뉴스 공장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치색 짙은 영화 일남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어제
1987년의 시대적 상황을 그린 영화 1987을 관람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정확히 3년 전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독 광부 이후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박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면 눈물, 수건도 준비. 두 기사 제목의 비교 꽤 웃깁니다. 더 웃긴 기사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자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백악관이 남북 대화는 언급 안 했다 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서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체모를 외교가를 끌어들여 논평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미팅 후 미 언론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하며 대화가 올림픽을 넘어서까지 진행되기 바란다고 발언을 했죠. 상당히 웃깁니다. 조선일보 요즘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참 안 되길 바라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남북대화 언급 안 했다고 했더니 이틀 있다가 예, 트럼프 기자회견했습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자, 월요일 첫 번째 뉴스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내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장관급 회담으로요. 양측의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이 2년 1개월 만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만나는 날짜와 장소, 대화 의제 모두 받았습니다. 남한의 수석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요. 북한은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옵니다. 뭐랄까요. 인적 구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북한이 이제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단한 자신감으로 대단한 속도로 남북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1987 영화 가 이제 정치색 짙은 영화라고 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운동권 영화만 본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로직의 연장에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요. 400만 명이 모두 운동권 영화를 보는 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마추어 운동권 정부다. 예. 근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아마추어. 왜냐하면 바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공작비를 슈킹을 해서 자기 집 난방비를 썼어요. 그걸로 주사 맞고 머리하고 옷에 입고.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열심히 그런 후회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더 웃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패싱한다고, 미국 손발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보도를 계속 내죠. 예. 남북대화 지지 말은 안 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혀 다른 뉴스가 미국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조선일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질문 당연히 나왔는데요. 100%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 통화했다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죠. 예. 근데 그날 이후 보수 매체를 한번 뒤져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고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보수 매체나 종편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없는 말을 한 것처럼 또는 뭐 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불과 이틀 뒤에 이렇게 직접 말할 줄 몰랐겠죠. 예. 이거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조건을 시사하긴 했지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혔습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세현 전 장관과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자신이 가장 큰 기여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 역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역시 자신의 과감성을 이게 당시 어떤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냐면 하나가 이제 승마 협회 회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삼성으로 회장사가 넘어가죠. 그때 삼성과 하나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불거질 때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삼성이 최순실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나가 장악하고 있던 승마협회를 넘겨받고 대신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방산기업을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네이버가 일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박근혜 7시간 시술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그나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이 자의적 삭제 또는 뭐 포털이 제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검증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행정 규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 문제는 또 다루기로 하고 포털 문제는 저희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루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네이버 측 입장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이 보고서 내놓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라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자, 제목 하나 네. 짚을 정도 시간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정신건강 둘러싼 논란이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매우 안정적인 천재다라고 트위터에 썼는데요. 나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업가, 최고의 TV스타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에 올랐다면서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천재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다. 그것도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습니다. 비유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저도 이 트위터 찾아봤는데 진짜 지니어스라고 썼어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자산은 정신적 안정과 정말 똑똑하다는 것이다 라고도 썼습니다. 이런 말 직접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비판 보도를 매일매일 당하잖아요. 예. 네, 책이 나와서요, 최근에요. 그럼 그 비판 보도 대부분 무질서하고 체계가 없고 무능하고 뭐 미쳤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보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책도 나왔죠. 네, 화염과 분노라고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딴 책입니다.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자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아마존에서 구해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거기 보면 제일 재밌는 게 트럼프 캠프는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적이 없답니다. 당선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측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길 생각이 없었다. 예. 캠프 내 누구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승리는 아슬아슬하게 지는 걸 승리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다루기로 하죠. 이 책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대화 진척 속도 아주 빠릅니다. 과거 고위급 회담 대표단으로 직접 북한과 대화했던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이제는 까칠하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군요. 예. 지난 2일 날 저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정부 쪽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태도가 남북 대화 지지로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장관님 예상대로 됐습니다. 일단 본인 자랑을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무슨 소가 뒷걸음지다가 쥐잡은 거지. 무슨 별거 있습니까? 판을 깔아드리니까 자랑을 안 하시고. 예. 제가 대신할게요. 장관님 짱입니다. 예상대로 됐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대 100% 지지한다. 남북회담이 평창을 넘어서는 의제까지 다루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쪽 반응이 두고 평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트럼프 대화했다고 청와대 발표했을 때 얘기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고.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 대통령을 그렇게 보거든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로. 그래서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우쭈쭈 되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예. 실제로 통화 직후에 청와대 보도자료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노력해서 남북대화로 이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입장 덕분에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일부러 넣어준 거죠. 예, 영향력과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예. 이런 거 앞으로도 넣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 말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거든요. 듣고 싶은 걸 들려주고 우리는 우리 거 챙기고.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풀 버전을 봤는데 자기 자랑을 몇 차례나 해요. 예. 몇 번이나. 네, 20분 남짓했는데요. 3차례나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덕분이라고요. 남북 대화 관련 부분은 그중에 몇 분 안 되거든요. 전체가 남북 대화가 아니라 그중에 한 2분 될래나. 그중에 말끝마다 자기가 자기 칭찬을 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그걸 서너 차례 언급을 하고. 예, 하지만 영미 언론은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구경꾼처럼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문제를 남북이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영국 가디언도 그렇게 썼는데요. 남북 대화의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화자찬하니까 상관없어요. 칭찬해 주죠. 돈 듭니까? 칭찬 계속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세청이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시사인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 원 가운데 120여억 원이 다스 법인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라면서요. 의심이 가는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는 첨수부에서 BBK 140억. 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 첨수부 첨단수사본부에서. 그리고 동부지검에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한 120억 비자금 각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러니까 이제 다스 승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SM은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관계사인데 SM을 통해서 이제 다스를 승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의 비자금, 해외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로 갔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예. 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요. 따지고 보면 검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 과거에
사건, 사실 특검까지 했던 사건들이죠, 다. 그 사건들을 다시 되짚고 있는 것이고, 국세청은 이제 새로운 건입니다. 예. 이시영 씨가 지금, 최대 주주인 SM, 승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추기되는 회사하고 해외에서 오갔던 비자금. 이건 이제 처음 수사하는 거죠. 예. 처음 조사하는 거죠. 국세청은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창업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네, 그런 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이제 다스 수사 관련해서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속속 이탈해서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두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 법적 의미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를 가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예, 정황도 자세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 회장인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해서 뭐 좀 해라고 챙겨서 그런 취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관두고 나서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뭐 좀 해라라고 했고 이거를 정주영 명예회장, 정재영 전 회장의 묵인하에 혹은 뭐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직접 만들었는데 왜 주주는 그러면 처남과 형이었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정두원 전 의원까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을 해버리면 다수의 내부자들이 예, 이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될 수 있다. 예, 그런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예, 무르익고 있다. 그런 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면서 반박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박하겠죠. 예. 그런 반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차명계좌 자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2조 원대였는데 현재 6조 원대로까지 불어났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 1조 7천억인가요? 뭐 그 정도 나왔어요. 그중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2008년에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표했던 바입니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지났더니 그게 6조가 됐어요. 잘 됐네요. 6조를 내면 되겠네, 이제. 돈을 부풀려서 내려고 그랬나요? 예. 심지어 2016년 12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온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잘 결정해서 좋은 시기가 오면 잘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정해야죠, 이제. 어쨌든 불어나니까 좋네요. 사회 환원 액수가 늘어나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신용년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2016년 10월부터 11월 15,000여 건에 넘는 연관 검색어가 있고요. 23,000여 건이 넘는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 검색어는 국정농단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삭제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당 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구해서 직접 봤는데 작년 11월 말에 있었어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 보고서인데 이거는 이제 2011년인가요? 12년에 검색어 삭제 의혹이 크게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네,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외부에서 검증받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발족한 기구인데 이건 기업들이 모여서 발족을 시킨 거예요. 기업들이 자기를 스스로 검증하는 셈이에요. 게다가 여기 의장을 뭐 네이버나 다음 대표들이 했거든요. 이게 한계가 뭐냐면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하는 삭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검증은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포털의 서버를 직접 그 로그를 전체를 확보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은 제출하지도 않은 삭제는 검증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장충기 문자 또는 뭐 최근 네이버가 처음으로 인정했던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이런 건 제출 안 하거든요. 예. 그런 그 실제로 더 문제가 될 만한 있을 법한 그런 삭제는 이 기소에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예.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온 거는요. 박근혜 7시간 시술 그리고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 이러한 키워드입니다. 기소위원회 자체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한계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기소 보고서가 이렇게 한계를 가진 보고서인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하면 면죄부 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출한 검색어 삭제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을 삭제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정유라 씨하고 이제 연관 검색어로 나왔는데 이건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때문이겠죠. 근데 2014년에 아시안 게임 승마 마장 마술 단체에서 같이 메달을 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관 검색어가 그렇게 삭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시큰둥한 편이었는데 문 대통령과 통화 뒤에 100% 지지 입장을 선택을 했어요. 예. 이런 변화를 예측하신 건 어떤 근거로 그런 변화를 예측하신 겁니까? 4일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로 뭐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북한에 뭐 석유를 밀수출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내놓고 한쪽에서는. 예. 결국에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이 옆에서 뒤로 샌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압박과 제재가 앞으로 효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남북 대화가 열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북 대화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계산 빠르고 언론 이쪽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지라는 말이 나오고 필요하면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역시 이 계산 빠르다. 그 계산 빠른 트럼프를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잘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알겠고요. 지금 고위급 회담 양측 대표단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는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 이렇게 단장으로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차관급도 둘씩 있고 현재 구성된 북한 대표단의 인적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해 보신 적 있죠, 이분들? 예. 그 다른 사람은 좀 리선권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리선권은 만난 적이 없고. 예. 그 사람은 그동안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근데 이 전종수 지금 차석 대표 그러니까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나오는 전종수 씨는
원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이 회담 30대 중반부터 회담으로 남북 회담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젠 뭐 대표를 할 만큼 부위원장급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장관급 회담 대표를 할 때 초기에는 수석 대표를 했었어요. 예. 아니 저 수행원을 하다가 2003년 10월 그게 10차 회담 때부터인가는 대표의 5명 중에 1명으로 북측 참가를 하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이론가입니다. 그 이번에 그 리선권 못지않게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쪽 대표단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체육 관계자가 2명, 예. 통전부 사람이 3명입니다. 예. 이거는 북쪽에서 물론 남북 대화를 통전부가 주관하지만 한다는 얘기지만 이 통전부 고유의 코드라고 그럴까 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대목도 있다. 특히 전정수는 2015년 12월 11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차관급 회담 때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개성공단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회담을 혼자 시킨 건 아니지만 결렬될 때 북측 대표입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당시 황국이 차관이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담 운영에 아주 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회담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이 회담 전술을 잘 구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잘 지켜보고 조심해야 될 대목도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지금 우리 대표단 쪽에 잘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상담을. 아니, 다 알아요. 다 합니까? 송영균 장관이나 전혜성 차관도 다 그 전정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또 북쪽의 회담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쪽 대표단 구성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평창에 주력한다는 면에서 좀 체육부 차관하고 평창올림픽 준비위원회 쪽에 실무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우리 쪽에서는 이제 통일부 장차관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에 심의관 한 분이 들어갔는데 일종의 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셋이 들어가 있고 체육 문제 전문가들이 이제 2이 들어가 있고